제가 북한에서 있으면서 제일 많이 본 영화가 이제 007인데요. 그 제임스 본드 007을 보면서 뭐 저 나라는 저렇게 신기한 장비들을 쓰는데 북한에는 이렇게 사람이 뛰어다니면서 해야 되는가? 많이 후졌구나 하는 겁니다. 또 북한은 또 뇌물공화국 아니겠습니까? 또 돈을 주면은 보입에 데려갑니다. 금액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있을 당시에 1200달러. 북한도 역시 다 미국 놈들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달러는 써요. 북한에서 온 지 7년 차 된 이철은이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북한에 탈북하게 된 계기가 뭐였나요? 계기는 꽤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북한에서 있을 때 이제 보이부라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있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한접시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북한에 2007년도, 2009년도를 비롯해가지고 식량, 쌀을 들여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원산 항보이부에 있으면서 그 선원들과 검열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제 북한에서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가는 계기가 돼가지고 그것이 바로 이제 시발점이 돼가지고 탈북하는 요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어떤 조직이고 어떤 사회적 위치가 있나요? 북한 보이부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되게 CIA,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정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조금 다른 건 있습니다. CIA를 비롯해가지고 우리나라 국정원도 그렇고, 화이트 요원, 블랙 요원들이 있는데, 북한은 거의나 화이트 요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랙 요원들은 전체 인원의 한 2%? 한 3%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이부라는 거는 북한에서 뒤에서 김정은 체제를 위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동향을 장악하는 기본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사회적 위치는 좀 높은 편인가요, 보이부가? 예전에는 70년대 때는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말하더라고요. 보이온이 온다라고 하면 울던 애도 울음을 멈췄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조금 지위는 좀 낮아졌지만 그래도 북한에서 상위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다음에 국가보위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어쨌든 사회적 위치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보이부 요원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나 자격 조건이 있나요? 이게 참 애매한 건데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갔잖아요. 그런 이제 CIA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국정원이라든지 이런데 선발을 하려면은 그 기간이 있잖아요. 대학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시험도 봐야 되고 하는데 북한은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대학은 당연히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대학 안 나온 사람들도 보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군복무를 하고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보위부에서 보위부 내 간부과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을 하는 양성 지도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또 부모가 보위부였댔다라면은 이제 김일성이 때 김정일 때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위원이었으면은 자식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보위부의 직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이제 보위부에 그런 부모가 보위부에 있던 사람들을 많이 선발해 오고 그리고 또 북한은 또 뇌물공화국 아니겠습니까? 또 돈을 주면은 웬만한 토대 내가 살았던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토대만 조금 괜찮으면은 보입에 데려갑니다. 금액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있을 당시에 1200달러. 북한도 역시 다 미국 놈들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달러는 써요. 달러는 씁니다. 북한 돈보다도 달러를 써요. 100달러면은 북한 돈으로 제가 있을 때만 해도 85만 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그렇게 돈을 1200달러 정도 또는 2000달러 정도 뇌물을 고이고 보입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제 CIA나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시험을 친다던가 엄청 고난도의 훈련을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게 훈련을 하지는 않고요. 일단 보위부에 들어가서 이제 하바닥부터죠. 하부 말단 조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오면서 한 2, 3년 있다가 그리고 또 앞으로 자기가 발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위부에 4년제 정치대학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제 김역 보위대학으로 바뀌었댔는데 김역이라고 또 말을 하면 좀 길어가지고 찾아보시면 이제 김일성이 때 혁명의 1세대 때 김일성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런 보위대학이 4년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4년 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보위부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2년제를 갑니다. 2년제와 4년제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이 직발생들이 가는 곳이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뭐 보이부가 어떻고 그 세부적으로 좀 알려주고 기본적으로는 현실에서 자기가 일하면서 터득하는 겁니다. 네. 왜 국정원이나 CIA를 보면 죽었으면 순직했다고 이제 별이라도 달아주고 뭐 이렇게 기려주잖아요. 보이부도 그런 게 있나요? 네, 당연히 있죠. 보이부도 있는데 순직이라고 하죠. 자기가 이제 보이부에서 일하다가 순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이부에서는 많이 조금 봐줍니다. 특히나 북한에서 북한 체제 그리고 또 김씨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은 사람을 간첩 잡았다고 하는데 보이부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 간첩을 잡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후에 복수를 당해서 죽은 사례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식들까지 보이부에서 책임지고 다시 보이부로 데리고 오고 요런 조금 뭐 풍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있습니다. 네. CIA를 직접 만난 적은 없으시죠? 아유 없죠. 그러면 영화나 이런 데 그려진 CIA 모습을 보면 뭐가 차이점이 있던가요? 많죠. 제가 북한에서 있으면서 제일 많이 본 영화가 이제 007인데요. 그 제임스 본드 007을 보면서 어이 뭐 저 나라는 저렇게 신기한 장비들을 쓰는데 북한에는 이렇게 사람이 뛰어다니면서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하고요. 어쨌든 북한에서 이제 보이부라는 곳에서 있으면서 다른 뭐 외부 영화들도 많이 보고 외부 세계를 보면은 조금 그런 차이는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많이 후졌구나 하는 거는. 그러면 현직에 있을 때 가장 기억 남는 사건이나 썰이 있나요? 저희는 뭐 이렇게 기술 장비들이 들어가가지고 하는 사건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뭐 해외에 나가서 뭐 블랙 요원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고 화이트 요원들이기 때문에 그게 북한 주민들도 저 사람이 보위원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에서 시도하는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을 많이 통제하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 TV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단속하는 거 외에는 뭐 그렇게 막 기억에 막 희열을 느낄 정도로 내가 거기서 이런 일을 했다. 막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그 몰래 K-드라마,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 보는 거 현장을 적발한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많죠. 네, 어떻게 들키고 어떻게 숨기는 거예요? 저희가 뭐 우리나라처럼 뭐 CCTV가 다 뭐 가는 곳마다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북한에는 이제 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보이부는 정보 단위와 비정보 단위로 나뉘는데 비정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정보원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이제 이동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10호 초소, 선박 초소 이런 초소들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보이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비정보 단위입니다. 정보원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정보 단위 있는 사람들은 보위원 한 명이 정보원 뭐 20, 30명, 뭐 많게는 뭐 4, 50명도 데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 서로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회 자체가 서로가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등두남이다고. 서로 감시하고 해가지고 보위원한테 정보를 줍니다. 누구네 집에서 한국 영화를 보는 것 같다. 라는 정보를 주면은, 요 시찰 대상으로 일단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따가 이 기회를 잡아서 저녁에 그냥, 뭐 우리처럼 뭐 인권이 뭐 보장돼가지고 뭐 노크하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냥 발차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현장에서 그냥 바로 그냥 그런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죠. 한국 드라마 말고도 미국의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도 인기가 좀 있었나요, 거기서? 그렇죠. 이제 한국 드라마 열풍이 뭐 불은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뭐 한 10년? 뭐 많기로는 한 뭐 15년 정도 됐겠죠.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 영화라든지 뭐 소련 영화 그리고 이제 미국 영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일본 영화를 되게 많이 봤는데 왜 북한에서는 그때는 통제를 안 하고 있다 최근에 많이 통제를 하냐면 한국은 우리나라 같은 민족 아닙니까? 언어가 되는 거예요. 풍습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 와닿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 영화, 미국 영화도 제가 많이 봤지만 보면서 그 문화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언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영어를 잘 교육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감성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K-팝, 뭐 한국 드라마가 막 들어오면서 북한 주민들이 인식이 많이 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인드가 가치관이 바뀌다 나니까 북한 이제 당국에서도 심하게 통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토 원기어 사건 때 현지에 계셨다 하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셨어요? 그 당시 북한에 있었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북한에서 있을 때 오토 원비어 사건을 놓고 말하자면 뭐 북한에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조금 애매한 것도 있었어요. 저 사람이 뭐 간첩질을 할 게 없어서 굳이 김정일이라고 써놓은 그 프랑카트 그거를 뜯어놓은 그거 하나거든요, 솔직히. 그게 뭐 그렇게 간첩까지 되는가? 뭐 솔직히 뭐 동상 폭발을 하려고 뭐 시한탄을 뭐 설치했다. 그러면은 좀 와라고 생각했을 텐데
근데 어쨌든 뭐 저희도 이제 북한에서 있으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보위부에 이제 교육 자료도 내려오고 그리고 영상 자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간첩으로 북한에서는 뭐 솔직히 충성분자도 간첩으로 몰자고 하면 결심만 먹으면 또 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대학생 청년까지 고용을 해가지고 CIA의 독촉을 받아가지고 사주를 받아가지고 북한에 들어와서 이렇게까지 하누나 라고 하면서 북한이 그때 당시에는 되게 위대한가? 북한 주제를 못 무너뜨려서 미국에서 이렇게 CIA에서 대학생까지 고용을 해가지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했댔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은 진짜 천추에 용서 못할 일이죠. 정말 저도 보면서 야 저렇게 자기 국가적인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 순진한 그냥 일반 청년 대학생을 솔직히 죽음으로 몰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면서 북한 당국은 사람의 목숨은 그냥 파리 목숨보다 못 여기누나 여기질 않누나라는 거를 좀 보면서 북한에 대해서 이질감을 더욱더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보위부 요원으로서 삶은 좀 평탄했나요? 북한에서의 제 삶은 그냥 평탄했다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북한은 권력만 있으면 사는 나라입니다. 예, 우리나라처럼 자기가 노력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북한은 월급 체제가 아닙니다. 뭐 로열 패밀리들이나 뭐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게끔 뭐 자기네가 다 뭐 보장을 해주겠죠. 뭐 그 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뭐 김정은 패밀리들까지 내가 뇌물을 받아먹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나 다 뇌물로 살아가요. 자기가 지어진 망치,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밑에 사람들이 주는 거. 왜냐하면 북한 사회 체제 자체가 매 개인들이 하는 것이 다 권리거든요. 그렇다고 북한 주민 2,300만 원을 다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뇌물로 돌아가는 거죠. 조금 불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뇌물을 주면 눈 감아주고. 북한 체제 사회 자체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다 알고 있어요. 뇌물 받아서 사는 것도. 제가 보위부에 있으면서 월급이 2,700원이었습니다. 북한에서 2,700원이면 0.2달러 되나? 0.2달러도 안 될 거예요. 왜냐면 100달러에 북한 돈 85만 원이니까 뭐 계란 한 3알 정도 살 거예요. 예.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한 달을 삽니까? 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위부라는 타이틀을 쓰고 일반 주민들에게 뇌물을 받아먹죠. 그리고 또 그 주민들을 그 불법 행거에 대해서 또 용서해주고 이러면서 조금 불안정한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나름 평탄했는데도 탈북을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 그 날 기억나시나요? 아유 당연히 기억나죠. 뭐 저는 뭐 오는 루트 자체가 달라가지고 다 기억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산 항보위부에 있을 때 이제 대한민국 국민을 만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그때가 이제 기본 포인트가 되었는데 제가 보위부에서 일을 하면서 야간에 일을 보고 들어오면은 집에서 TV를 봅니다. TV를 뭐 북한 TV를 보겠습니까? 북한 TV는 너무 뻔하고 빤해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TV를 보는 거예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한국 TV가 나오는 지역들이 따로 있어요. 이제 강원도, 그리고 또 황해 남북도라든지 우리 대한민국과 근접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는 대한민국 TV가 잘 나옵니다. 북한 TV보다도 더 잘 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서 그 순찰을 돌고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TV를 보는데 그때가 2016년 8월 15일 전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 예,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축사를 재방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9월 달에. 그런데 그런 대목들이 있더라고요. 그 광복절 축사가 이제 재방을 보면서 쭉 이야기 나오는 거를 제가 들으면서 그땐 욕을 했죠. 또 뭐 개수작 친다. 또 뭐 이런 소리를 했는데 북한의 비핵화 문제,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문제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여러 무슨 핵 미사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눴어요. 그러다가 쭉 내려던 대목 중에 어떤 것이냐면 뭐 북한 주민들이고 그리고 또 북한 간부들이고 뭐 새로운 길은 열려 있다. 그리고 또 뭐 새로운 길을 주겠다라는 뭐 이런 대목들이 있어요. 그거를 딱 듣는 순간에 이게 뭐야? 대통령이 오라는 거잖아. 그때 제가 이제 무조건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때가 바로 이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실행을 하셨어요? 아니죠. 그렇게 하고선 제가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저희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 친구한테 그로부터 한 이틀 후에 찾아갔죠. 네, 찾아가가지고 제 친구는 보위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그냥 사회 사람이었어요. 사회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한테 찾아가가지고 친구야 우리 한국 갈까?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한국을 몰라요. 최근에 제가 이제 김정은이도 그렇고 김여정이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국호를 부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는 대한민국 국호를 부르지 않습니다. 예, 남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그때 당시만 해도 남과 북이 하나로 이제 합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최근에는 대한민국 국호를 부르는 거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몰라요. 한국을 모르고. 그래서 남조선 가자고 해야지는 아는데 제가 그때 깜빡하고 친구한테 한국 가자 했더니 한국이 어디야? 라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구나. 남조선 가자 하니까 남조선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적국으로 가자고 하니까 북한에서는 뭐 아직 우린 휴전정이기 때문에 적국이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좀 애잔한 이야기죠. 제 친구가 갑자기 왜 남조선을 가냐요. 그래서 박근혜가 오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누군지 그 친구가 알거나 뭐예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남북한 문제를 막 하도 많이 다루고 하다 나니까 뭐 북한 뭐 김정은이를 비롯해가지고 북한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뭐 일반적인 그 주변에 있는 간부들 이름까지 다 알잖아요. 북한에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박근혜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건데 어제 남조선 대통령까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남조선 대통령이다 라고 하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전화 왔어? 어떻게 오라고 그랬어? 너 보고? 모르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초지종 쭉 이야기를 했죠. 이런 거에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오라고 했다라고 하니까 제 친구가 한 3초간 고민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지 3일 만에 저희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3초 고민은 되게 짧은 거 아닌가요? 네, 제가 후에 알았는데 그 친구가 이미 대한민국 오려고 탈북을 했다가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한테 숨기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저는 보위부에 있었고 그 친구는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해가지고 숨기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 또 그래요. 그 친구를 어떻게 믿고 그 친구가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그 친구가 신고를 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 친구를 떠보려고 했댔다라고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저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지 그 친구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다른 탈북민들과 조금 다른 과정을 겪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과정을 겪었나요? 일단 뭐 저는 북한에서 올 때 자체가 우리나라에 온 이제 탈북민들이 오는 루트가 뭐 여러 가지 루트가 있잖아요. 뭐 삼국을 통해서라든지 그리고 또 뭐 다이렉트로 배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휴전선 넘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외국에서 일하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있는데 저는 제 친구하고 가자고 결심을 먹어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사는 이제 행정구역 위치상 대한민국으로 오려면 이 길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 친구하고 서해바다로 수영쳐서 왔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뭐 이제 배를 뭐 언제 또 섭외할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3일 동안 고민을 하던 끝에 이제 밀물과 썰물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강화도 말도 쪽으로 저희 친구하고 수영을 쳐가지고 하루 만에 저희는 이제 한국에 왔기 때문에 뭐 조사도 물론 당연히 달랐죠. 저는 올 때 신분증도 보위부 신분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뭐 가족이라든지 친척분들이 계시는 분들은 뭐 빠른 분들은 3일도 해요. 예, 조사를. 왜 그 분의 이제 신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뚱같이 보위부에서 올 일이 없는데 갑자기 완 거예요. 그리고 오게 된 내용도 들어보면 뭐 이렇게 돼서 한국을 알게 됐는데 갑자기 박근혜가 오라고 해서 왔다.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사를 저희는 이제 서울에서 한 3개월, 2, 3개월 정도 했습니다. 네. 들어오실 때 좀 눈도 가리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랑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전 자랑할 게 없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뭐 들어올 때 눈을 싸맸는데 TV로 보던 것이 실진지 거짓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들어오면서 배에서 이제 함선, 군함 타고 왔거든요, 저는. 군함에서 내리면서 바로 내리기 전부터 눈을 싸고 있었어요. 눈을 싸고 뭐 헌병들이 와서 딱 이렇게 하고 가는데 대한민국이 진짜 불이 잘 오는지 차가 진짜 많은지 저는 못 봤거든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봤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난 못 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바로 그렇게 들어가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뭐 제가 조사하는 곳에는 뭐 24시간 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죠. 아니 뭐 북한에서 조사받을 때는 24시간 불 오니까. 예. 조금 북한에서 제가 보고 미디어로 보던 것과 뭐 현실적으로 제가 와서 조사 과정에는 그런 진실감으로 와닿았던 건 없죠. 예. 근데 눈을 가린 거는 보위부 출신이어서 그런 거죠? 아마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나오면은 이제 한국 사회를 다 볼 텐데 왜 가렸던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예. 아니면 뭐 간첩 임무 받고 와가지고
뭐 조사 받고서 이제 뭐 들키면은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저도 의문이에요. 예,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네. 아직도 그 뭐 제가 죽을 때까지 미스터리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한 땅 밟자마자 처음 본 게 조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남한 땅 밟자마자 뭐 차 타고 뭐 지하로 들어가지고 이제 보니까 지하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지하 주차장이에요. 네.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가지고 올라와서 그다음에 이제 안대를 풀었어요. 눈 싸맸던 거 풀고 뭐 뒤에도 묶었던 거 그때 풀고 딱 눈을 푸니까 이제 조사할 선생들이죠. 국정원 선생들, 백발의 사람들. 다른 탈북민 분들은 뭐 국정원 사람 젊어가지고 막 멋있었다, 뭐 끌렸다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네, 백발의 이제 뭐 꽤나 연륜이 막 넘치시는 분들께서 앞에 쫙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뭐 어리둥절했죠. 뭐 갑자기 눈 싸매고 있다고 갑자기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조사는 자유조사 기본적으로 뭐 강압적으로 하진 않더라고요. 뭐 북한처럼 저도 뭐 북한에서 조사를 해봤지만 뭐 북한 조사는 뭐 때리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뭐 A4 용지 갖다 주면서 쓰라 뭐 이렇게 하고선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뭐 다음 날부터 일단 조사는 시작을 했는데 그 당일 날에는 뭐 샤워하라고 뭐 샴푸고 뭐고 딱 옷도 갖다 주더라고요. 선심 쓰는 척 하는 걸로 보였죠. 네. 그래서 뭐 샤워 다 하고 다음 밥도 데려오고 다음 날부터 조사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힘들다 그러면 조사도 안 했고 주말은 또 휴식했고 뭐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조사 과정에 뭐 술 주고 뭐 그러진 않았고요.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남한은 이제 조사 끝나고 이제 밖에 사회를 봤을 때 상상하던 그대로였나요? 첫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 발을 디뎠을 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에서 뭐 한국 분을 만나봤고 미디어를 봤지만 제가 이 사회에서 살아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알고는 있다고 하지만 제가 받아왔던 공산주의 체제의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로 와가지고 자본주의 국가로 와가지고 바로 내가 적응을 한다? 솔직히 그거는 아니죠. 예. 적응하기가 솔직히 좀 어렵죠.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좀 차이들도 많았고 그리고 선택의 자유가 너무 많다니까 뭘 해야 될지 갈팡질팡도 했고 그리고 말 자체로 자유가 너무 많잖아요. 예, 자유가 너무 많다니까 이 자유를 만끽을 해보질 못했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이 자유를 어떻게 내가 써야 될지를 몰라요. 이 자유를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될지를 모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에 살다가 민주주의, 이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오다 나니까 여기에서 갈등이 많았어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랬지 뭐 인간과 인간과의 이런 대화라든지 이런 거는 뭐 조금 어느 정도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특히나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되게 좋잖아요, 이거. 뭐, 말하는 것도 그렇고, 진심이든 거짓이든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예. 언어적으로 이게 말씀하시는 게 되게 이게 뭐랄까, 진실감이 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좀 뭐라고 할까, 사교성 있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뒤에 가서는, 저 새끼라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앞에서는 입에 침 발리는 소리라도 귀에 듣기 좋다.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그런 인간과 인간과의 대상 때문에 뭐 힘들었던 건 솔직히 없습니다. 가장 내가 힘들었던 거는 그 사회와 이 사회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적응하는 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네. 기대 이하이었던 것도 있어요? 혹시 뭐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라던가 뭐 대한민국의 정치 모습이라던가 등등. 기대 이하는 정치죠, 뭐 당연히. 네. 그리고 뭐 그때 당시 와가지고 제가 뭐 오자마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스템을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럼 솔직히 그냥 뭐 일해서 월급 받아서 산다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처음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눈에 보이는 거는 오직 뭐 보니까 길에 나가니까 프랑카트 들고 막 뭐 시위 뭐 누구 뭐 어떻게 하라 그때 당시에 또 촛불 시였어요. 뭐 촛불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였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죠. 우와, 이게 뭐 대통령도 이렇게 밀어낼 수가 있는데요? 쇼킹이었죠, 처음엔. 북한 같으면 그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뭐 솔직히 총포탄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아름답게 그냥 시위가 됐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것도 충격이었고 시청이나 군청이나 도청이나 아무 데나 가도 뭐 들고 프랑카트 들고 서 있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와,
자유가 있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아무리 그랬지 이 사람들이 안 죽나? 잡혀 안 가나? 예, 그런 것을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정치도 그렇고 뭐 여야 싸우는 거 보면은 정치인들이 무슨 딱 내가 소꿉시절 때 제가 같이 온 친구하고 싸우는 듯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대중을, 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정치인들이 저렇게 침 질질 흘리면서 싸우는 거 보면은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권위 있는 모습이 아니고 너무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바닥이어서, 아, 이거 저런 사람들도 정치를 하니까 어쨌든 그런 속에서도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가로 발전했다는 걸 보면은 국민들이 대단하다. 진짜 국민들이 대단하다. 정치인이 대단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국민이잖아요. 네. 그리고 정치에 가장 쉽게 참여하는 방법이 투표인데 그렇죠. 혹시 투표한 그 첫날 기억나세요? 제가 와가지고 2017년도인가요? 네, 그때 아마 투표를 했을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네, 가서 투표를 했죠. 했는데 북한에서 투표를 하잖아요. 네, 하죠. 네, 북한에서도 투표를 하는데 자유투표가 아니잖아요. 말로는 자유투표라고 하는데 경찰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고. 그래서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죽어야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찬성해요, 무조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찬성이 99.98% 나오는 데가 북한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유로 뭐 자기가, 그리고 또 자기가 감정이 통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사람한테 투표를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도 투표를 했죠. 하면서 떨어졌어요, 근데. 예. 근데 기분이 어땠어요?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첫 투표돼서 사진도 찍었죠. 대한민국에 와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군가를 선출하는, 출마시키는 대통령 선거에 내가 나가서 투표를 하는구나 하는 게 되게 조금 이상했어요. 북한에서는 무조건적이잖아요. 대통령은 무조건이잖아요. 북한의 뭐 그 지도자들은 그냥 김정은이 김일성이의 뭐 자녀, 그냥 애가 돼서 그냥 김정일이가 되고, 김정일이 또 자녀가 아들이 돼가지고 또 김정은이가 되고, 이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투표를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 국민으로서 국민의 대통령을 뽑는다 하고서 딱 할 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좀 뭔가 뭉클한 심정? 예. 오랜 시간 겪어보니 한국 사회 그 자체에서 장점과 단점이 좀 느껴질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장점이고 단점일까요? 장점, 단점 다 똑같아요, 저는. 예. 지나친 자유. 자유를 억압하자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사람이 근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덕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네, 도덕과 자유가 헛갈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도덕을 버리면은, 도덕도 뭐 내가, 뭐 있지. 아무렇게나 말해도 돼요. 그럼 잡혀가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덕을 지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자유가 있다고 해도 자기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근본적인 도덕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저도 정치권도 뭐 별로 그렇게 썩 시답지 않게 보거든요. 예. 뭐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뭐 남북한 문제 해가지고 여지까지 해결된 문제도 없어요. 솔직히. 뭐 아무리 뭐 거기에 김정은이 밑에 찾아가 봤자 뭐 결론적으로는 뭐 삶은 소대가리라는 소리 듣고 있고, 예.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는 뭐 된 게 뭐가 있어요. 평화 안 이루어졌잖아요. 더 악화됐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이 정치도 참 이게 감성파리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안 될 건 안 되고 될 건 되고, 그리고 또 양당에서도 똑같아요. 저는 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뭘 양당에서 하나를 정확하게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노선을 틀어지고, 어느 쪽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건 주관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될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지 입맛에 맞으면 이렇게 하고 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좀 쓰레기 정치 같아요, 우리나라. 예. 그 정치를 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힘들죠. 그래도 사랑하시나요, 대한민국? 당연하죠. 그래도 뭐 정치가 쓰레기인 거지, 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뭐 그 정치를, 쓰레기 정치를 바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예. 뭐 저도 뭐 북한에서 살다가 와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돼가지고 참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같은 민족으로서 두 개 국가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어떤 때 보면 저 책도 뭐 읽고 뭐 하다가 보면은 조금 가슴 아픈 현실이로구나, 이게 참 비참한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